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 지표 호조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안토니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와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재무장관이 유럽연합의 유럽은행연합 설립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이 10억 대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015년에는 20억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일본이 장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긴급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섭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재고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판매 호조와 파업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월 18일 목요일 박희진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딱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왔는데도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새로 발표된 주택 지표를 보면 9월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달보다 15% 증가한 87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년 내 최대치이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결과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강보합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3,557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0.1% 오른 3,104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0.41% 상승하면서 1,460선에서 장을 마감지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호재가 겹치면서 유럽 증시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주택 지표가 괜찮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유럽 증시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69%, 40포인트 오르면서 5,910, 독일 닥스 지수 0.25% 상승한 7,394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76% 상승하면서 3,527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들려온 유럽 호재에 일본 증시 장중 내내 상승세로 일관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웃돈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중화권 증시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 넘게 크게 급등하면서 8,800선을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32% 강세를 보이면서 2,1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 1% 가깝게 크게 오르면서 21,400선에서 장을 마감지은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연결해서요. 글로벌 마감 시황 관련된 자세한 내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 중반까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가 막판 매수대 덕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주택 착공 규모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미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IBM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지수 오름세를 발목 잡았습니다. 그러나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미 상무부가 개장 전에 발표한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5% 증가한 87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로 월가 예상치인 77만 건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폴트그룹과 레나코프 등 건설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날 IBM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IBM은 순이익은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이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등이 IBM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BMO는 주가 전망치를 222달러에서 218달러로 낮췄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IBM 주가는 5%가량 밀렸고요. 인텔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3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요청 기대감과 미국의 지표 호조 등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증시에는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로존 위기의 끝이 보인다고 말한 것이 시장의 자극제가 됐습니다. 전날 무디스가 스페인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미국의 주택건설 경기 개선 소식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 뱅키아 은행이 19% 급등했고 산탄데르 은행도 3.9%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남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주택이 연기준 87만 2천 가구로 전월 대비 15% 늘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 77만 가구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신규 주택 건설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주택과 아파트 착공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미국 건설 경기의 회복 신호로 해석됩니다. 안토니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 채권단인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새로 다른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는 트로이카로부터 추가 구제금융 310억 유로를 받는 대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135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시행키로 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재무장관이 유럽은행연합 설립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우이 총리는 유럽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스페인이 공공재정 강화와 경제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은행연합 설립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적자가 불면서 감자 결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자를 하면 주가 재무 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황 여파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상장사들의 감자, 즉 자본 축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 삼보컴퓨터 등 8개 상장사가, 이달 들어선 올 들어 가장 많은 10개 상장사가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감자를 결정한 기업은 KGP와 풍림산업, TLC레저, GNST, 범양건영, CTL, 서진오토모티브 등입니다. 감자란 기업이 자사 주식의 액면 금액을 낮추거나 병합해 자본 총액을 줄이는 조치를 뜻합니다. 통상 회사의 적자가 누적돼 자본 잠식에 빠졌을 때 회계상 결손 금액을 낮추기 위해 활용합니다. 하지만 감자 이후 지표상 기업의 경영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를 하면 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재무제표상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투자자들로선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경영난을 극복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감자 후 이어지는 유상증자에 실패할 경우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은 감자한 기업이 현재 자금 흐름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독일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초에 발표한 1.6%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0.7%에서 0.8%로 조금 올렸습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이 다음 달 중 긴급 경기 부양책을 마련합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임시 내각회의를 열고 11월 중에 긴급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즈마 고리키 재무상은 긴급 부양책 검토 이유에 대해 일본 경제가 이대로 좋은가 의심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볼거리도 풍부해진 IPTV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젠 TV만 있으면 PC 기능은 물론 스마트폰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IPTV 서비스가 스마트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LG U+가 구글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자 KT와 SK 브로드밴드도 IPTV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LG U+가 새롭게 내놓은 U+ TVG는 기존 시장에 출시된 IPTV보다 가격 경쟁력과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LG U+의 기존 서비스인 U+ TV HD 패밀리의 경우 월 14,000원에 117개의 채널이 제공된 데 비해 U+ TVG는 가격이 월 9,900원으로 저렴한 데다 채널 수도 119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구글에서 볼 수 있는 무한대의 콘텐츠를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고 스마트폰과 TV가 간단하게 연결되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을 텔레비전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고 텔레비전 화면을 폰이나 패드로 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능이 들어갔으며 KT와 SK 브로드밴드도 각각 올해 안에 LG U+와 유사한 형태로 IPTV에서 스마트폰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제조사가 결정되는 대로 IPTV 셋톱박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삼성전자 스마트 TV 속에 IPTV 기능을 넣은 제품 출시도 추진 중입니다. KT도 삼성전자와 함께 IPTV 셋톱박스를 출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콘텐츠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1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산업조사기관 스트래더지 애널리틱스는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량은 10억 3,800만 대로 1년 전보다 4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오는 2015년에는 20억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라오스는 아직도 우리 일반 국민한테는 좀 생소한 나라이긴 하죠. 이곳에서 15년 전에 정착해서 라오스의 국민기업을 일궈낸 코라오그룹 오세영 회장을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떠오르는 나라 라오스. 오세영 회장은 이곳에 코리아와 라오스의 앞글자를 딴 코라오 그룹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은행, 에너지 등 코라오 그룹의 사업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은행에서 금융 할부를 받아 코라오 자동차를 사고 이 자동차는 코라오의 연료로 달리는 시기입니다.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왔던 라오스에서의 15년. 오 회장은 또 다른 10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라오스에서 이뤘던 한 나라에서 1등 해왔던 전략들이 가깝게는 인도차이나 국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그리고 또 세계를 점점 확대해 나가게 되겠죠. 전 세계에 이제 어디를 가든 코라오의 어떤 로고가 보이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매년 라오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오 회장. 덕분에 코라오 그룹은 외국 기업임에도 라오스에서 국민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업이 비로소 존경받을 때 현지화가 이루어지고 현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업은 영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사회 하나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오스 진출 15년 만에 코라오 그룹을 국민 기업으로 일군 오세영 회장. 오 회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지금보다 보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현대기아차의 미국 재고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 9월 재고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4개월,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미국 판매 호조와 지난달 파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선 통상 2개월분을 적정 재고량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닛산은 중형 패밀리 세단 뉴 알티마 풀체인지 모델을 공식적으로 선보였습니다. 5세대 뉴 알티마는 다이나믹 디자인을 통해 중형 세단의 세련미와 스포티한 외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저중력 시트를 장착해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를 최소화했습니다. 내년부터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영업손익을 반드시 포괄손익계산서 분분에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무제표 표시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재무제표에는 국제회계 기준에 표준화된 영업손익 산정 기준이 없어 영업손익의 기업 간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금융위는 또 영업손익 산정 기준도 수익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인의 기업이 인도네시아 재계 20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조림 사업 규모만 여의도의 약 1,000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야자수 속에 높은 빌딩들이 우뚝 서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곳에 40여 년 전 나무를 팔기 시작해 만든 한국인의 한 회사가 현재는 계열사 30여 개, 매출 1조 5천억 원의 초대형 기업이 됐습니다. 조림사업 현장, 나무숲은 끝이 안 보입니다. 면적은 6만 5천 헥타르로 서울보다 넓습니다. 2만 헥타르의 땅에는 바이오 디젤 원료인 파모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땅이 넓기 때문에 땅이 넓은 데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 심는 거예요. 원자재를. 나무를 심거나 곡식을 심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기름이 세계적으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팜을 심었지. 제지 공장 역시 자동차로 둘러봐야 할 정도로 큽니다. 하루 10톤 트럭 100대분의 재생용지가 생산됩니다. 100% 배지만을 사용하여 연간 약 37만 톤의 신문용지와 재생백상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60%를 동남아시아,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은 확실히 있어요.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은근과 끈기가 있다고 그러나 하여튼 뭔가 남보단 좀 뛰어난 점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인의 회사가 이곳 인도네시아의 재계 20위권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도전 정신이 이국 땅 곳곳에서 성공 스토리를 써내고 있습니다. M-머니 서한한입니다. 네, 최근 와서 코스트코와 서울시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대형마트 휴무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무제도,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처음 의도와는 달리 곳곳에서 지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은 고객대로도 불만이고요. 마트는 마트대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또 입장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대형마트를 둘러싼 논란과 그 해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조성봉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참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이제 논란이 시작된 계기가 우리 재래시장을 살려보자 하는 예.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든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법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예. 그 올 1월 17일에 법이 예. 개정됐습니다. 네. 그 이제 12조 2항이라는 게 조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자체장, 그러니까 뭐 군수라든지 뭐 구청장이라든지 예. 시장이 예.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예. 또는 영업 일수를 의무 휴일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무 휴일에 제한 같은 건 두지 않고 있고요. 예, 제한 같은 의무 예. 휴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에 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정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예. 또 약간 소극적인 지자체도 있기는 예,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자체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무 휴업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요게 요번에 이제 대형마트들이 승소를 했어요. 네. 이게 위법이다. 네. 그러면 이제 위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상위법하고 이제 상충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네. 관련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상위법하고 이제 그랬을 때 이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판결을 내린 건 아니고요. 예, 예. 이게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대형마트에 대해서 의무 휴일을
명할 수 있는 게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예.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 예, 절차상의 문제가 이제 그럼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첫째는 법에서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조례를 정할 때 지자체장의 어떤 재량권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라는 거는 예. 지자체 의회가 있지 않겠어요? 예, 예. 뭐 구의회라든지 예, 그렇죠. 뭐 시의회라든지 예, 이제 의회가 있죠. 의회가 있는데 예. 그러면 지자체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음. 무조건 이틀을 휴업한다. 이렇게 강하게 조례를 정했다 이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하면은 예. 지자체장이 이렇게 그 의무 휴일을 명할 수 있다라고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의회도 예. 지자체장한테 재량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조례를 정할 때. 예. 근데 조례 자체는 지자체장한테 그 재량권을 준 게 아니라 예. 이틀을 그러니까 뭐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단체장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협의를 했는데 예. 조례 규정 자체가 예. 이틀을 명한다. 예. 이렇게 강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조례가 예. 지자체장이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 조례에서 명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다 위임을 지자체장에게 위임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것을 갖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조례에 벌써 의무 휴업 일수 같은 그걸 것들을 갖다 명령해버리면 안 명시한다는 그 된다는 자체는 얘기죠. 예.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형마트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 절차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없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의무 휴업해라. 예. 영업 시간을 제한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의 위법이다. 근데 또 하나요. 아까 이제 말씀 나누다가 나온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네. 이런 의무 휴업 제도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안 하다 보니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자기 그 지자체 주민들이라든지 이 구성원들의 형편상 예. 대형마트 의무 휴업하면은 오히려 안 좋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광진구 의회가 그랬습니다. 예. 광진구 의회 보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강북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됐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대형마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대형마트 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거 했다가는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하다 이거군요. 네, 고객이 불편하고 주민이 불편하니까 안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지자체는 재래시장을 좀 보호해야 되겠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형편 따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재래시장이 그 지자체 내에 있느냐 없느냐 또 문제가 되고요.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어느 수준에서 그렇죠. 또 표현되고 있느냐 그 부분도 예.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 위임을 한 겁니다. 다. 그렇다면 지금 1심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지금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는지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는데. 그러면은 뭐 영업 재개를 곧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니 실제 영업 재개를 했습니다. 했고요. 예, 1심에서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했고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 지금 코스트코는 지금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 그 문제는 또 왜 그렇습니까? 코스트코는 행정법원에 이렇게 문제 제기할 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송에 참여한 예. 업체에 한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받았다고 보면 그런 되겠군요. 셈이죠. 그럼 코스트코는 그 소송에 동참하지도 않고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코스트코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트코는 이제 강한 그 반발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심 이제 코스트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자체가 이제 부당한 거고 반시장적인 행위다. 반시장적인 것에 대한 암묵적인 저항의 표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을 두고 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횡포가 아니냐 하는 어떤 국민적인 또 정서가 있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고요. 코스트코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데서 소비자들 외면할 수 우리는 없다고요. 고객 중심이다. 예, 과태료를 과징금 내면 냈지 소비자를 외면할 수 없다. 물론 과징금이라는 게 지금 솜방망이 쳐버리죠.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듣고 근데 있습니다. 저기 코스트코가 올릴 수 있는 하루의 영업이익이 그 이상이죠. 예, 상당히 되겠죠. 예. 그렇다면 그 처벌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여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명분은 우리는 시장에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네. 영업을 한다. 네. 우리는 과태료를 내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고객 중심의 어떤 경영을 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전 서울시도 참 답답한 게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예, 뭐가 예. 답답하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시청자들이 제 말씀을 듣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좀 치졸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옛날식 왜 행정 관행이 예.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시의 말을 안 듣는다든지 또는 지방 정부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럴 때는 왜 세무감사를 하고 세무조사하고 위생감사하고 소방 뭐 검사하고 예. 차라리 어떤 적법한 절차에서 평소에 하던 거 했으면 상관이 그렇죠. 없는데 예.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재량권을 좀 행정적 재량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좀 신용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행위가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정부도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이러한 네. 그 의무 휴업제를 한다면은 네. 행정 절차도 좀 제대로 밟아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그 국민적인 정서에 편승을 해갖고 아무 예. 생각 없이 그냥 그런 들이밀다 것이 보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려면 지금 좀 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 만약에 것이 있겠죠. 우리 예.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하고 이 예. 의무 휴업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면 네. 정부가 어떤 면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지요. 지금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순천시 같은 경우인데요. 순천시요. 예. 그 전까지는 조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매월 둘째, 넷째 휴일을 일요일을 지정해 의무 휴업한다. 예.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규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약간 이제 행정법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예. 바꿨냐면요. 매월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자체장한테 재량권을 준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예. 이렇게 이제 재량권을 준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서 말하는 취지에 상당히 예.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자체장들도 선거직이니만큼 유권자들, 지역 주민의 어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하는 것에 대한 큰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불만을 갖는다면 또 그걸 피해 나가고자 할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지자체 조례로만 안 하고 좀 상위법을 건드려 가지고 요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자체 조례를 만드는 그 근거가 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인데 네. 뭐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상위법에 뭐 유통법이라는 것이 있을 만한데요. 지금 뭐 유통산업발전법이 가장 상위법인 걸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그 위에는 물론 이제 헌법 같은 게 이제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예. 서울시가 이제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품목까지 제한하자라고 지경부에 이제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 영업 품목. 예. 이제 팔 수 있는 품목. 예.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 얘기 나온 거 소주라든가 그렇습니다. 라면이라든가 서민들이 즐겨 예. 찾는 품목은 담배라든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거 해서 한 50개 품목 같은 거 정해서 근데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예. 지식경제부 소관이니까 예.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형마트라는 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자동차 문화의 산물입니다. 도시 사이즈가 커졌어요. 예. 이제 물론 이제 행정상의 도시 사이즈는 뭐 그대로입니다만은 실질적인 도시 사이즈. 예. 이른바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서울로 따지면 수도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자체만이 아니라 예. 분당, 일산 뭐 저도 이렇게 분당에 거주합니다만은 그렇죠. 뭐 이게 서울이라고 그게 수도권, 생각을 하죠. 서울이라 같은 생각하지 생활권에 않습니까? 있으니까. 서울에서 일자리가 있고 서울로 예. 출퇴근하니까 크게 보면 이제 서울권이죠. 그러니까 서울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서울이 커진 거는 자동차 문화의 산물이죠.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서울이 커졌어요. 그때 예. 이제 사대문 안에 있다가 수율이라든지 이렇게 신촌이라든지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흥주택가가 나갔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시장이 발달됐습니다. 주택가에.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들 이제 쇼핑 패턴을 보면은 매일 시장을 그렇죠. 갔어요. 매일 시장 가죠. 예, 예. 왜냐하면은 집에 저녁거리 반찬 사러 매일 반찬 사러 가시죠. 갔습니다. 예. 콩나물, 생선 사러, 예. 두부 사러 갔습니다. 예. 근데 집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때는 냉장고가 아니라 찬장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그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가야 돼요. 신선하게 이제 음.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거리를 제공하려면은. 그런데 이제 70년대 뭐 60년대 말부터 냉장고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냉장고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처음엔 냉장고 이렇게 안 컸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냉장고 어때요? 뭐 많은 가정에서도 2대씩 두고 있죠. 김치 냉장고, 그렇죠. 일반 냉장고. 그리고 냉장고 사이즈도요. 제 키보다 큽니다. 투도어고요. 그다음에 냉장고 2대 됩니다. 예.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냉장고가요. 커졌고 우리식으로 김치 냉장고식으로 지하실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여는 예.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쇼핑 횟수가 패턴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빈도가 줄어들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 갔는데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시간도 없어졌고 시간도 없어졌고 자동차 문화도 발달했고 그렇죠. 2주일에 한 번 갑니다. 저장고도 예, 예. 가정마다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예. 그 쇼핑센터도요. 옛날에는 걸어서 가는데 이제는 자동차 타고서 왜냐하면 주택가라든지 근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왜 도심 내에는 대형마트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하는 그런 법안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같은 큰 도심 중심으로 해서는 외곽에다가 이제 마트를 두고 또 시내 중심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재래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는 아니면 뭐 소규모의 어떤 마트들이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기본적으로는 의무협조에 반대한다. 그거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러한 그 공급자의 문화를 갖다가 시장이 역행하면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시죠? 거기 몇 가지 좀 추가를 좀 말씀하시죠. 거기 사회상의 변화도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성 근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맞벌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여성들이 저녁 때.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몰아서 합니다. 쇼핑을. 그러다 보니까 주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매장이 넓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품목들을 갖다가 취급하는 마트가 수월한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마트가 어디 등장하게 되냐면요. 교통의 결절점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남북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그다음에 순환 고속도로 생기잖아요. 교통이 요지에 있죠. 그렇죠. 벨트웨이. 주로 벨트웨이하고 만나는 데 있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양재동, 거기 보면 경부 고속도로하고 저 양재대로하고 만나는데 코스트코, 뭐 농협 하나나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거의 반대한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건의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취급하는 품목을 제한하자. 뭐 사회 일각에서 또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살 수 있는 게 우리 왜 어렸을 때 지금 여기도 조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형광등 많이 쓸 때 번개표 형광등, 뭐 형광등 하면 번개표 형광등이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때 이제 형광등 만드는 번개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굉장히 형광등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대기업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규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외국 기업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우리 있던 대기업들이 죽어가면서 그 자리를 갖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소기업들이 채워주면 좋은데 그 빈자리를 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 번개표 형광등 공장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렇죠. 100% 베트남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삐집고 들어왔던 외국계 회사들은 오히려 한국에 지금 생산 기지를 두면서 일자리를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시장에 반하면서 업종을 갖다가 규제하는 그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대형 마트의 어떤 매출을 좀 줄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이익을 또 재래시장이 취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장에 지나치게 역행하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발전, 어떤 네. 사회적인 변화에 역행하는 네.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다 보면 결국에선 뒤탈이 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참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문구류입니다. 문구류 같은 문방구. 거, 문구류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예. 대기업 못 들어오게. 예. 그래서 이제 문구류는 이제 주로 뭐 중견기업들은 했지만 대기업들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이 개방되니까 외국에서 3M 같은 대기업 제품이 들어오니까 국내 문구류가 다 망한 거죠. 그 국내에서도 차라리 대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틈을 허용을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을 지키는 수성을 하는데 남문 북문은 열어놓고 동서문을 지켜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더 고민을 하고 네.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것이 그렇다고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재래시장, 소상공인들 나몰라라 할 수는 없고요. 같이 상생해 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근데 지금 요번에도 보면 이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득을 취한 것이 재래시장이 아니라 지금 보면 소형마트들 있죠.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그다음 소형마트. 거기도 사실 큰 자본들이 지금 투입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재래시장엔 별로 혜택이 가지도 않고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불편하니까 불만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 이익은 또 엄하게 편의점하고 지금 소형마트들이 또 취하고 있고 참 이게 또 득을 보고 있는 데가 최근에 이제 홈쇼핑입니다. 인터넷 쇼핑이요. 인터넷 쇼핑이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 요새 반품이 잘 돼요. 그리고 빨리 배달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파는 거 보면 간장게장까지 근데 팝니다. 그 온라인 쇼핑도 이마트나 뭐 이렇게 롯데마트나 다 지금 대형마트에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에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제가 통계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그런 온라인 쪽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쪽에 매출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대형마트도 이제는 어차피 국민 정서가 이러니까 법이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도요. 사실은 영업 매출 점유율 같은 게 이제는 정점에 들어서 내려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온라인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온라인 영업을 강화하는 겁니다. 대형마트들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좋은 사실은 취지에서 출발한 법이긴 한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쪽에 그게 혜택이 가지 않고 그게 또 돌아서 엄한 대로 또 혜택이 가다 보니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바람직한 방향은 재래시장을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또 주차장 설비라든지 재래시장 경쟁력 갖도록. 그렇죠. 좋은 위치에 있게 하고 그다음에 차라리 대형마트랑 같이 큰 쇼핑몰에 위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잘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대형마트 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든 생각이 너무 시장에 역하는 그러한 제도, 사회적인 어떤 발전 과정에 역하는 제도는 오히려 그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준비를 차근히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조금 성숙된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출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형마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또 제가 흥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속이 좀 답답하네요. 하여튼 뭐 대형마트 둘러싼 논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또 투자 관점에서 이제 좀 침착하게 또 풀어봐야죠. 유통업종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신한금융투자의 박희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대내적인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종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조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유통업종 현황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우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이외에도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을 계속 지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소비 심리가 이제 원래는 하반기부터 돌아설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었는데요. 일단 그 모습들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통업종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규제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난 여름에 이제 행정처분 소송에 따라서 이제 유통업체들이 일부 승소를 했었었는데 그때 일부 이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해소가 되긴 했지만은 10월부터 지금 현재 영업 규제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11월부터는 지금 7월 수준으로 지금 이미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통 규제는 지금 계속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상황은 업황 부진과 그리고 소비 심리 부진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얼어붙으면서 사실 유통업 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유통업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은 크게 뭐 영향을 지금 현재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죠? 아닙니다. 실제로 뭐 영양 같은 경우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규제에 따라서 지금 영업 매출단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영향을 꽤 받고 크게 있고요. 영향을 미쳤네요. 예,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규제들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쪽 규제들은 계속 강화될 것 같고요. 어차피 좀 예.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규제가 지속이 된다면은 10% 이상의 매출 감소도 일단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규제까지들 생겨나게 되면 유통업종에 있어서는 어려운 모습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지금은 그렇고요. 올해 하반기 지나서 내년까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는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긴 한데 예. 네. 지금 2013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이 지금 뭐 한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2013년 경제 전망치가 나왔고 그다음 전반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들이 예. 올해보다는 내년에 소비 심리가 조금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 미만의 성장률에서 내년에는 그래도 3% 근처대 성장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감안하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개선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업종들이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 규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그 유통 업종에 있어서는요. 사실 대형마트 규제 리스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그쪽에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태,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이런 부분들이 역신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성장이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장을 좀 타부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면으로 전문간 이렇게 좀 이제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매출 성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매출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1% 미만의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이 아무리 크게 나타나더라도 업체들의 실적에는 크게 도움은 아직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또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그 스마트 TV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또 좋은 또 유통 업종으로서는 좋은 유통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계속 지금 유통업종의 어려움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 있다면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소비 트렌드가 아무래도 편의성이나 편리성으로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홈쇼핑 쪽이나 인터넷 쇼핑몰 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인터넷 쇼핑몰 쪽에서는 상장된 업체로서는 지금 뭐 이렇다 할 만한 업체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 업체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원이 직접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2013년 유통업 지수를 상저하고로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뭐 2013년 유통업 다시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네, 2013년 유통업 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비 심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 정부에서 나타나는 지금 규제들이 그래도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업체들의 주가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조금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승 부분 여러 개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좀 유통업종이 지금보다는 나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우리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연구원과 함께요. 유통업종 투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좀 숨차게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오늘의 집중 관찰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 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보고 있죠.
오늘 종목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더존 비즈온 관련해서요.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출근하셨죠? 네. 네,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시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겨울이 바로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을이 없어요, 요즘에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더존 비즈온 어떤 곳인지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은 뭐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국내 기업입니다. 물론 회사 쪽에서는 향후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은 국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RP라든지 전자세금 계산서, 디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디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단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로 계속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빅데이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조금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제 시장 좀 살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 상황 포함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과다했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면에 그동안 급등했던 내수주들이라든지 코스닥의 테마성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이 꾸준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시장에서의 실적의 변동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보통은 4분기하고 1분기에 실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도 이제 더존은 연말을 노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으로는 기관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매도와 좀 매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2년여 전쯤에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 그런데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까 그 차트 하나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주의를 안 하셔도 될는지요?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과거 주가에 비하면 사실 좀 많이 오른 폭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도 이제 크게 빠져나간 부분도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내수주라든지 다른 테마성 주식들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가 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2년 전쯤에 한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실적을 보고 실망해서 주가가 거의 한 4토막 정도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바닥에서는 한 2배 정도 올라왔지만 고점 대비는 아직도 거의 한 반토막 정도인 모습인데요. 주가로만 그냥 놓고 단순하게 봐드린다라면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 최근에 10,00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11,000원과 10,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다가 단기 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숨고르기를 조금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13,500원 정도를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면 한 15,000원 부근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의 좀 거래량 증가가 거의 한 2달 반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11,000원 정도를 강력한 지지선으로 설정하셔서 보유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서 크다란 이탈이 없다라면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11,000원을 지지선으로 하는 분할 매수 관점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동양증권 차장과 함께 오늘의 집중 분석 종목으로 더존 비즈온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 한상 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죠.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 동포들,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입니다. 타지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들이 이뤄낸 성과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도 아까 제가 뉴스 전하면서 한 2개 정도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참 존경스러운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글로벌 경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 있는 가교 역할을 그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주었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그들에게 더 큰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 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독감 주사도 좀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